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투자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응원하면서 또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은 높은 기대로 출발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을 맞습니다. 2019년도 여러 가지 경제 증시에 강한 먹구름들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한 해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관론이 많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론에 빠져 있을 필요만은 없고 그 가운데 또 기회를 노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올 한 해 첫 단추를 잘 풀어가도록 오늘 첫날 기대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10시에 개장을 하고요. 저희는 2019년 올해 경제 큰 흐름, 경제 전망과 산업 전망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꾸려나갈 겁니다.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지난 마감일 날 뉴욕 증시는 또 1% 정도 상승하면서 끝을 냈는데요. 우리 시장은 또 오늘 어떻게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가 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 우려감들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한 해를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운 그런 해인데요. 올해 한국 경제는 또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경제 전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해 한 해 어렵다고 하지 않은 해가 없긴 한데 올해는 정말 다들 부담스럽습니다. 성장률 전망 자체가 일단은 정부는 한 2% 후반대, 중후반대, 민간연구소에서는 그보다 낮게 2% 중반대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 궤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이제 민간연구소 그리고 해외 기관들도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0.1~2% 정도는 좀 낮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는 한 0.5% 내외로 예측하는 것 같고 정부 2.5%. 2.5% 네. 내외요. 그리고 정부에서 한 2.7% 네. 언저리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여건 그리고 국내 여건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조금 더 금년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성장률이 이전처럼 두 자릿수가 하긴 어려운 이제 경제 구조가 선진국 구조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자본의 효율이라든지 그렇습니다만 3% 성장도 못한다는 건 좀 충격적입니다. 계속해서 그죠? 우리가 잠재 성장률로 보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지금 나오면 2% 중반에서 3% 초반 그 정도 나옵니까? 잠재 성장률이 이제 지금 한 2% 후반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에서 아주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지난 한 10여 년간 보면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한 10년 안에 그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KDI 같은 데서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속도를 좀 더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좀 활력을 키워야 될지 걱정입니다. 보면 이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나온 걸 보더라도 보면 생산이 반짝 늘다가 또 좀 줄었고요. 투자도 줄었고 그리고 소비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 동행지수나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6, 7개월 지금 밀려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침체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고점을 좀 지난 걸로 평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지난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수출이 그나마 좀 호조를 보였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죠.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못 미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의존적인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그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한 15.9% 정도였었는데 금년에는 한 2.6%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뭐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향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좀 지난 것 같다라고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 속도가 클 때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다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출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으면은 내년도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구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빠른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부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뭐 1,000조 원에서 지금 1,500조 원까지 얘기라고 하는데 이제 가계부채 얘기는 조금 수그러든 국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가 올해도 또 내년에도 시장을 괴롭힐 요인인가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계부채가 지금 1,514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계속 지적돼 왔듯이 이제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데 즉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지금 빚이 많아졌다. 상당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미국이 작년에 4차례 올렸고 금년도에 이제 경기 상황을 봐서 또 적응을 하겠지만은 한 2차례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는 이미 뭐 상당 부분 올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9.13 대책 때문에 이제 신규 대출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상승했을 때 어떤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소비도 못 늘리고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봅니다 지금. 교수님 자꾸 내년도라 그러셔서 아직 새해를 죄송합니다. 뭐 시간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빠르게 한 해를 넘어가서 말이죠.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 들어서도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보면 지난해는 말씀하신 9.13 대책 포함해서 부동산을 이제 꽤 어쨌든 간에 눌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년도 성장한 거 보면 사실은 3.1% 우리가 2017년에 성장했는데 그때도 보면 부동산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부동산을 가만 놔둘 수도 없고 지금은 일단 정부가 꽤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대책들이 실효를 발휘하는지 올해도 그러면 부동산 경기로만 주택가격으로 보면 오르지는 않는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나요? 이제 정부에서 사실 그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아시다시피 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늘리고 그 대출을 상당히 어렵게 하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를 좀 개발해서 주택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도 이제 좀 주택 구입이 좀 사실 대출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주택 상승, 가격 상승이 어렵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갭 투자 같은 거가 정말로 이게 정말 이걸 통해서 완화가 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신도시 이 제3기 신도시죠. 예. 그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들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최소한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뭐 지난 뭐 8월 이럴 때처럼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은 가장 또 좀 쉽게 이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부동산 쪽인데 누르자니 경기가 안 좋고 놔두자니 이게 또 부동산 불패 신화로 다들 자괴감들이 들고 고민입니다. 일단은 뭐 정부는 그 부분은 강력한 대책들을 지금 말씀하신 9.13이 굉장히 그 방점을 찍었고 앞으로도 뭐 더 필요하다면 내놓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경제가 올해 이제 헤쳐나가야 될 파고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수출이라든지 혹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투자 이런 문제 말고도 이제 대외 경제 요인들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대외 요인 가운데는 어떤 요인들이 가장 그 불안한 요인, 큰 우려 요소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무역 전쟁 문제가 제일 크죠. 지금 뭐 한 90일 정도 휴전한 상태인데 3월 1일까지는 더 확전 않겠다 이렇게 하고 협상 중인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리스크 또 금융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는 좀 작년보다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에서 2.5% 정도로 낮아질 걸로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속 성장을 표방을 해서 6.6%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6.2 내지는 아주 나쁘게 보는 데는 뭐 5% 정도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중국이요. 예.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도 한 0.8% 정도 GDP 감소 효과가 있고 중국도 한 1% 정도 그리고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한 0.5%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무역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사실은 내면을 들어보면 이제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어떤 기술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발전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지재권 침해라든가 불공정한 교역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금년에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상당한 위기죠, 일단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일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미중 간의 여전히 진행형인 무역 분쟁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미국 정가나 월가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재선이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 참 예측 이상이다. 또 사실 이제 재선을 위해서 어떤 노이즈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들이 꽤 큰데요. 미국 뭐 정가는 물론 직접적이겠지만 우리 그 국내 경제나 이런 또 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한미 FTA 재협상을 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비준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USMCA라고 해서 나프타를 재협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 미국 사이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한번 위기를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시라도 그 USMCA에 준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뭐 철강, 자동차 등등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불똥이 이제 우리한테까지 지금 튀일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우리 경제를 얘기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쭉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뭐 없던 곳에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고성장 국가이고 아시아의 신화적인 국가인데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뭐 총체적인 대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부터 혹은 또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일자리 전광판 같은 거를 네. 청와대에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표방을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일자리가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2년 가까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을 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강조하듯이 투자 그리고 경기 활력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지만 지금 저희가 금년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 물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는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떤 그 투자의 뭐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생산성 증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총요소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걸 너무 조급하게 뭐 이렇게 물론 재정 투입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조정,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든지요. 좀 눌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 자체는 모두가 박수를 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2년 동안 1년 반 지나니까 다소 좀 속도감이 빠른 감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개편이라든지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이전에 그 알바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뭐 10,000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려운 생활할 때 맞아요. 이게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는 그랬는데 요즘 이제 속도감이 빨라지면서 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들으니까 이게 또 좀 우려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최저임금은 8,350원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관련된 그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은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6일에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최저임금을 책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 뭐 주휴시간 합산하는 문제, 약정휴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불거졌는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정부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론화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좀 개편을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노조도 사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대상 범위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이랑. 우리가 지금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성장률이나 아마 소득 추계가 나오게 되면 아마 3만 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면서 성장 국면이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이고, 우리가 좀 지금 단계에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일단 과외 질문을 좀 드리면,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경제 구조, 예를 들면 소득 한 3만 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나 경제가 추진하고 나아가야 될 장기적인 방향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산업 구조가 다른 선진국들하고 좀 다른 점이 제조업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는 적지만은 독일 같은 나라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거든요. 일본이 좀 제조업 비중이 많은 편이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필요한 거는 이제 고도화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고도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거가 한 포션이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 사실 양산되기는 어렵거든요. 어차피 산업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제 서비스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생산성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산업 쪽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성 제고를 하기 위한 노력, 그게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발달된 나라들, 뭐 호주일 수도 있고 아일랜드 같은 나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독일 사례를 좀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통해서 벌써 그런 걸 선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말씀하신 제조업의 근간을 가지고 그 밖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이제 혁신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과 함께 2019년 올해 우리 한국 경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도움을 얻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강인수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를 뒤로하고 기해년 2019년 새해 아침이, 그리고 새해의 첫 거래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앞서서 2018년도를 다사다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표현 단어가 이보다 좀 더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잠시 좀 되짚어 볼까요? 세계 주요 증시 91개 지수 가운데 80개가 하락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받아든 성적표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지난해 종가가 코스피 2041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연초에 시가 보시면 2467선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17.28%나 하락한 셈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감 등등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롭게 맞이한 올 한 해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증권가의 시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대세 상승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상저하고 패턴 이야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시장이 흔들린다면 1,800선, 1,900선 여기까지 밀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은 2,550선까지 상단을 잡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는 시장이 좀 나름 버텨주고 분위기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2,500선을 넘기긴 참 힘들 것이다. 대다수의 2,400선 근처에서 밴드 상단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특히 1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 3,000선 간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정말 줄을 이뤘는데요. 이와는 사뭇 대조적인 양상이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연준의 긴축,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여전히 작년에 시장의 변수로 거론됐던 것들이 올해에도 암초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박스권 장세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 전략을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보다 보수적으로, 매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다만 시장을 주도할 업종과 종목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통신과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에는 업종으로 봤을 때 화학, 철강, 조선 업종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가치주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보셨습니다만 힘든,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지혜롭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